명절날 부엌이었습니다. 물소리, 도마소리, 그 사이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애를 저렇게 만든 거야. 요즘 교육 방식을 아셔야 말이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0년입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손주를 업고 어르고 재운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방금 저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 한 포기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1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이 통째로 흔들리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오늘도 저희 채널 알고플로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 하루 작은 행복이 가득하시게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순임 할머니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10년째 매일 같은 소리입니다. 이제는 그 소리조차 익숙해서 아프다는 감각보다 먼저 그 소리부터 듣게 됩니다. 이 무릎으로 저는 손주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제 이름은 순임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손주 은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우는 2돌도 채 안 된 아기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대기업 팀장이었고 아들 태호는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만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지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10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은우 밥을 먹이고 유치원 등원을 시키고 하원 후에는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한 건 은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다 닳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무릎 아파? 은우가 물으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은우 밥 먹어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은우의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성적표가 나온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우야. 반에서 이 등수가 말이 돼?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넌 집에서 할머니랑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 정도밖에 못해? 그 말이 마치 화살처럼 제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그릇을 씻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우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때문에 미안해. 저는 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은우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서늘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지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엄마. 아무래도 어머니 교육 방식이 문제인 것 같아.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다른데. 어머니는 옛날 방식밖에 모르시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옛날 방식? 10년을 무릎이 망가지도록 키운 세월이 그 한마디로 옛날 방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은우를 망친 걸까?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은우가 3살 때 밤새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태호와 지혜는 회사 회식으로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은우를 업고 새벽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세요? 부모님은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날 밤새 은우 곁을 지키며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은우가 새근새근 잠들었을 때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잘못될까봐, 손주를 잃을까봐.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지혜가 회사에서 급히 뛰어와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왜 어제 저한테 바로 전화 안 하셨어요? 원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걱정보다 원망이 먼저였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10년이 되었습니다. 은우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우고 온 날 저는 은우를 앉혀놓고 왜 그랬는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화내지 않고 은우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화 안 내? 은우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내면 은우가 왜 그랬는지 말 안 해줄 것 같아서. 할머니는 은우 마음이 더 궁금해. 그 방식이 틀렸다고 지혜는 종종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면 애가 버릇이 없어져요. 좀 엄하게 키우셔야죠.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며느리의 육아 철학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엄한 교육을 실천할 시간도 여력도 없는 건 지혜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한 지혜는 늘 지쳐 있었고 은우와 눈 맞출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제가 채워왔습니다. 은우의 첫 걸음마도, 첫 등원도, 첫 받아쓰기 시험 100점도 모두 제가 옆에서 지켜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와서 잘못된 교육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다 해주려고 하니까 애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의 말이 옳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늘 먼저 나서서 도왔고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은우가 감기에 걸려 밤새 간호를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어쩌면 가족들에게 당연함을 학습시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성적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은우의 학교에 상담을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우 어머니, 은우가 요즘 부쩍 예민해 보여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할머니인데 은우 요즘 성적 때문에 집에서 좀 힘들어해서요.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적보다는 은우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할머님이 정말 애지중지 키우신 게 느껴져요. 은우가 할머니 얘기할 때 표정이 제일 밝거든요.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적어도 선생님 눈에는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게 보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 저는 평소처럼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무릎이 아파 자꾸 주저앉고 싶었지만 명절만큼은 며느리가 편히 앉아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자기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애를 저렇게 만든 거야. 요즘 교육 방식을 아셔야 말이지. 엄마였으면 이렇게 안 키웠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맨날 내 편만 들어. 내가 뭐라고 하면 은우 앞에서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든다니까. 진짜 옛날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 옛날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10년을 무릎이 부서지도록 키운 손주 앞에서 저는 그저 옛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전 뒤집개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여자.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희생만 해온 여자. 그 여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차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은우 학원 하나 더 늘리려고요. 성적 관리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혜야, 나도 할 말이 있다.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저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그동안 은우 키우면서 육아비 한 번도 안 받았다. 알고 있었니?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됐다. 오늘은 명절이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날만큼은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하지만 결심은 쉬웠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은우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한다니까. 도시락을 싸다가 저는 문득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은우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물러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의 희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아침 식탁에서 지혜는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우 학원 픽업 시간 좀 당겨주실 수 있어요? 3시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그런 말을 하고도 오늘 아침엔 아무렇지 않게 부탁을 하는 지혜의 모습에서 저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구나. 그래, 알았다. 저는 짧게 답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원 앞에서 은우를 기다리며 저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손주 데리고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요. 어이구, 대단하시네. 나는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무릎이 다 나가겠던데.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미 다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엄마 아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할머니 얘기 썼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나는 할머니라고 썼어.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에 그동안의 서러움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명절 준비를 위해 다시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또 한 번 지혜의 통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신우이인 은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친정엄마와의 통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들은 것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은우가 버릇없는 것도 다 어머니 탓이야. 나는 진짜 엄마처럼 키우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끼어드니까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지난 10년의 기록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우가 아팠던 날, 응급실에 데려갔던 날짜, 학원비를 대신 내준 영수증들, 명절마다 생일마다 제 돈으로 사줬던 옷과 책들,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육아비. 정리하면 할수록 손이 떨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처음으로 숫자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뭐해? 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이어리를 덮으려 했지만 은우는 이미 표지의 글씨를 본 후였습니다. 은우 키운 기록. 할머니, 이게 뭐야? 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은우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 그냥 적어놓은 거야. 별거 아니야.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제 하나뿐인 딸이자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진작 말하지 그랬어. 10년을 그렇게 참고 사셨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그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저보다 훨씬 침착하게 그동안의 지출 내역과 날짜들을 표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니까 10년 동안 최소 육아비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병원비, 학원비까지 하면 은주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정리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족들 앞에 내놓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이거 정리하고 나면 오빠네 가족이랑 사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이미 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은주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잖니. 그건 그렇죠. 근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괜찮다. 나도 이제 나를 좀 지켜야 할 것 같아. 그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기록을 하나씩 적어가는 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은우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지혜와 태호는 둘 다 회사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은우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야? 다른 아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은우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야. 우리 엄마보다 더 좋은 할머니야.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9년 3월 은우 초등학교 입학식 부모 대신 참석. 그 옆에는 작게 이런 메모도 남겼습니다. 이날 은우가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그 기록을 적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은우에게 쏟았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은우가 다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나 사실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할머니는 왜 엄마 아빠한테 화 안 내? 나 같으면 진작 화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은우가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했거든. 근데 이제는 할머니도 조금은 화를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은우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편이야.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우가 제 방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 사실 그 다이어리 몰래 봤어. 저는 놀라서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나도 다 들었어.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해, 할머니. 저는 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은우 잘못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녁 태호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은우한테 이상한 걸 보여주면서 자기 흉을 봤다고 하던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니? 은우가 그 다이어리인가 뭔가를 봤다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태호야, 그건 은우가 우연히 본 거지. 내가 보여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엔 지혜 흉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난 10년 은우 키우면서 쓴 돈과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뿐이야. 태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정희 아주머니였습니다. 오랜 세월 저와 함께 손주를 키우며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수님 씨, 나 다 들었어요. 지혜 씨가 나한테도 그런 말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은우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것도 다 수님 씨가 한 거잖아요. 정희 아주머니는 실제로 은우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제가 병원에서 밤새 간호하던 모습을 직접 본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필요하면 나도 증언할게요.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호의 흔들리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가족이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희 아주머니 집에 초대받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님 씨, 나는요. 이런 일 겪을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왜 이렇게 참는 게 당연시 될까? 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 미덕이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수님 씨 무릎 보세요. 그게 미덕의 대가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수님 씨 목소리를 내세요. 내가 옆에서 도울게요. 정희 아주머니는 실제로 은우가 응급실에 갔던 그날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죠? 수림 씨가 은우 업고 뛰어나가는 거 제가 봤잖아요. 그날 지혜 씨랑 태호 씨는 회식 갔었고,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그날 제가 수림 씨 대신 우리 집 강아지 밥도 못 챙겼는걸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태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요즘 회사에서도 힘들어요. 위에서는 실적 압박하고 집에 오면 지혜랑 은우 문제로 신경 쓰이고 저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태호야, 힘든 건 안다. 근데 엄마도 이제는 너무 지쳤어. 알아요, 어머니. 근데 저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설 게 아니라 뭐가 맞는 건지 판단을 해야지. 태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아버지 생각 자주 나요. 뜻밖의 말에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남자는 밖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집안 싸움 나면 그건 가장이 무능한 거다. 저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만큼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집안에서까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갈등을 피하려 하는지. 남편은 젊어서 사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했고 집안일에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껴왔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사업을 크게 일으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집안이라도 평화롭게 지키지 못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태호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한 건 맞다. 근데 그 성공 뒤에서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내 아버지는 집안일엔 정말 무심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플 때도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다 내가 혼자 감당했다.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가장이 될 필요 없다. 오히려 흔들리더라도 뭐가 맞는지 판단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게 진짜 어른이야. 어머니, 지금 내가 지혜 편도 내 편도 아니고 그냥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만 하는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거다. 그건 다르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혜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 수도 없고요. 그 사정이라는 게 나를 옛날 사람 취급하고 내 희생을 없는 셈 치는 거니?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태호, 지혜, 그리고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은우까지.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주가 정리해준 10년간의 육아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오늘 다 모이자고 한 거다.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저한테 돈 받으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10년 동안 이만큼 희생했다는 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그때 저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혜도 힘들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집에 와서도 애 걱정에.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민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야, 내 무릎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10년을 키운 게 예민한 반응이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뭐니? 넌 지금 내 아내 편을 드는 거잖니?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태호가 저보다 지혜를 선택했다는 것을. 10년을 키워준 어머니보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아내의 편을 든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 밖에서 은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긴 한 걸까? 다음 날 저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태호가 지혜 편을 들더라. 수화기 너머로 은주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답네요. 늘 갈등 피하려고 어중간하게 굴잖아요. 내가 너무 서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이건 오빠 문제가 아니라 엄마 문제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엄마 스스로 지켜야 해요. 아무도 안 지켜주면. 은주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은주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 결국 다 가족인데 이러다가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면 어떡하니? 엄마, 진짜 가족이라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참고 참다가 골마 터지는 게 더 무섭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은우의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없어질 자신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은우의 등하원을 돕지 않기로. 태호야, 지혜야. 나 오늘부터 은우 데려다 주는 거 그만하려고 한다. 지혜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없이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는구나. 그날부터 지혜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직접 은우를 등하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스케줄도 새로 짜고 저녁도 직접 차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우가 학원 시간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고 지혜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정희 아주머니는 그 며칠간의 상황을 저에게 종종 전해주었습니다. 수님 씨, 지혜 씨 요즘 완전히 초췌해 보이던데요. 아침에 은우 데려다주고 회사 뛰어가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다시 나서면
지혜는 또다시 나를 당연하게 여길 거야.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우가 밥은 잘 먹었을지, 숙제는 챙겼을지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주무세요? 은우 수학 숙제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혼자 은우 숙제를 봐주다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지혜는 실수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상사에게 경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은우가 하굣길에 혼자 집에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지혜도 태호도 회사에 있어 아무도 은우 곁에 없었습니다. 이웃 정희 아주머니가 우연히 발견해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수님 씨, 은우가 다쳤어요. 빨리 와보세요. 저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잊고 달려갔습니다. 은우를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손을 놓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병원에서 은우의 상처를 치료받게 하고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정말 끝을 내야 할까?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지혜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은우 곁에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제가 없어도 괜찮은 척 이 가족이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우 잘 있죠?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다행히 크게 안 다쳤어. 어머니, 제가 정말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받고 집에서는 지혜랑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 보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은우는 제대로 못 챙기고 있었네요. 태호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어머니한테 예민하다고 말했던 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은우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지혜는 회사에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지혜와 저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우가 다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외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근데 저는 외할머니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니한테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지혜의 진심을 조금 엿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마 내가 너무 티 안 내고 참았기 때문일 거다.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달랐을까?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은우가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혜가 들어서자 은우는 황급히 공책을 가슴에 숨겼습니다. 은우야, 뭐 쓰고 있었어? 지혜가 물었지만 은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 공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은우가 태어난 다음 날 저는 온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정희 아주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왜? 지혜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한테 부탁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옆에서 지켜본 대로 말씀해달라고. 정희 아주머니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나 수님 씨랑 10년 가까이 옆집 살면서 다 지켜봤어요. 은우 응급실 실려간 날 수님 씨가 새벽에 혼자 업고 뛰어나가는 것도 내가 직접 봤고 학원 픽업 매일같이 하는 것도 병원비 학원비 수님 씨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다 지켜봤어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건 그때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혜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팀장 자리에서 실적 압박받으면서 집에 오면 은우 성적까지 신경 써야 하고 저도 제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혜가 순순히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취급받을 줄 몰랐어요. 정희 아주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힘든 건 나도 알아요. 근데 힘든 것과 옆에서 애 키워준 사람을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닐까요? 지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어쨌든 수님 씨 귀에는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10년 동안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은우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봐. 은우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은우가 몰래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내 밥을 챙겨준다. 할머니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할머니는 안 아픈 척한다. 지혜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파스 냄새나서 물어봤더니 그냥 웃기만 했다. 나는 다 안다. 할머니가 나 때문에 아픈 거. 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옛날 사람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같다. 나를 위해서 아픈 것도 참고 매일 웃어주니까. 지혜는 방금까지 세우고 있던 방어를 그 몇 줄 앞에서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만 읽어도 돼, 은우야.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할머니 옆에 가서 잔다. 할머니 옆에 있으면 안 무서우니까. 그 마지막 문장에서 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적을 뚫고 지혜가 처음으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은우 키우셨는지. 근데 저는
제가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편하게 애 보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랑 비교하면서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도 사실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늘 옆집 애랑 비교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방어적이던 지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해왔던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10년간의 육아 지출 내역서였습니다. 지혜야, 나는 이걸로 너희한테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지혜가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엔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그날 지혜 편만 들었던 거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태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건 그냥 회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당연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은우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은우를 안으며 10년의 세월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서운하셨을 텐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답했습니다. 두려웠다. 내가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은우한테서 떼어놓을까봐, 은우 못 보게 될까봐. 그 말에 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셨을 줄은. 내가 은우한테 쏟은 정이 나한텐 그냥 일이 아니었으니까. 내 삶의 전부 같았거든.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두려움 안 느끼게 할게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은우 할머니이기 전에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려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다음 달부터 매달 육아비 명목으로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대신 앞으로 우리 은우 앞에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선물이다.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우와 나란히 앉아 그 낡은 일기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크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아프게 안 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 될게. 근데 할머니는 이제 너무 참지 마. 나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마침내 그 한 문장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매달 정식으로 육아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다른 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그냥 나를 가족으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10년 동안 어머니가 쌓아온 노하우, 저는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지혜는 저에게 육아에 대해 종종 묻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저에게 먼저 앉아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태호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도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내어 은우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릎 수술 받으세요. 저희가 병원비 다 해드릴게요. 저는 결국 오랫동안 미뤄왔던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남편의 사진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다 해주려고 하니까 애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여보, 나 이제야 당신 말대로 하고 있어요. 나를 좀 아껴가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고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은우는 여전히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건네줍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어. 할머니 덕분이야. 할머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 사랑받는 법.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지난 1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매일 등하원을 돕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은우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예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가족의 편안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지혜는 요즘도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 육아 고민을 나눕니다. 어머니, 은우가 요즘 사춘기인지 말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대화였습니다. 지혜야, 그럴 땐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줘. 마음의 문은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 스스로 여는 거란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10년 동안 배운 거지 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명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앉아 계세요. 지혜가 제 손에서 칼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명절날 부엌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은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내 배경화면 할 거야. 우리 가족 제일 행복한 순간이니까. 저는 그 말에 지난 10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로 마무리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제 외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그러셨듯이 희생하십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유독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외할머니께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늘 뭔가를 해주셨고 늘 당연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고맙다는 말 한마디. 왜 그렇게 아꼈을까? 그 말들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는 후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지만 그 말들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한 것 같다가 떠나고 나서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 속 순임 할머니는 다행히 살아있을 때 가족들에게 그 진심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머니일 수도, 할머니일 수도, 혹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는 그분이 곁에 계실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후회가 오기 전에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훗날의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